사람이 평생 지켜온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새면 손수 대야를 받쳐놓고 벽지가 들뜨면 밤새 풀을 발라붙이고 자식들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가며 지킨 집.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젊음이 묻힌 곳이고 남편의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곳이고 아이들이 넘어지고 울고 웃던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그 얇은 종이 위에 찍힌 이름 하나.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이름이 전혀 낯선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엔 내 며느리 서연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에서 내 이름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가족이 아닌 낯선 이름이 상속인으로 적혀 있었고 그 뒤에는 도장이 2번 찍힌 이상한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서연이는 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잖아요. 내가 30년 넘게 밥을 해먹이고 아이 낳고 산후조리까지 해주고 아픈 날엔 병원까지 데리고 다녔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간 사이 정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통장과 서류, 금고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집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누르고 서류를 뽑아갔지만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설마, 그 2글자가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집까지 건드렸겠어. 설마 내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설마 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엄마 집을. 설마 서연이가 아무리 독해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다가 결국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너지는 법입니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눌렀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주소 입력, 수수료 결제, 출력. 기계가 낮게 울리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바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 옆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은 분명 따뜻했는데 내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인 것도 아니었는데 온 세상이 흐릿했습니다. 소유자. 그 글자 밑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내 몸이 굳었습니다. 이서연. 나는 다시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해서, 혹시 주소가 다른 건가 해서, 혹시 세상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또 있는 건가 해서. 하지만 주소는 분명 우리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처음으로 장판을 깔고 첫째 돌잔치를 하고 남편 장례 뒤에도 내가 끝까지 떠나지 못했던 바로 그 집. 그 집의 소유자는 이제 나도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이서연. 내 손에서 등기부등본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가 벤치 아래로 살짝 밀려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시장 앞 떡집, 약국, 오래된 세탁소, 동네 어귀의 작은 화단까지 전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것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길도 이제 내 길이 아닌가? 저 집도 이제 내 집이 아닌가? 나는 대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등기부등본을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치 누가 보기라도 하면 내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가? 내가 평생 닫고 쓸고 살았던 집인데 법적으로는 며느리 집이 되어버린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장 냄새, 삶은 보리차 냄새, 남편이 쓰던 작은 서랍장에서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양 냄새.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내 입에서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이 집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말없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웃음도 울음도 아닌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집 하나는 남겨준다고 했잖아. 나 늙어서 어디 안 떠돌게 한다고 했잖아. 남편은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 마. 내가 죽어도 이 집은 당신 거야. 애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당신이 여기서 편히 살아야 해.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부에는 남편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며느리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대체 뭐야? 그 순간 집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준호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들렸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짜증 섞인 내가 너무 잘 아는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응?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왜 서연이 이름이 올라가 있니?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준호야, 말해봐.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왜 우리 집 소유자가 서연이로 되어 있니?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놀란 척이라도 했다면 나는 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거 너 알고 있었구나. 엄마, 일단 흥분하지 말고 들어. 흥분하지 말라는 말만큼 사람을 더 흥분하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흥분하게 생겼니? 너희가 내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바꿔놓고 내가 흥분하지 않게 생겼어? 엄마 집을 뺏으려던 게 아니야. 그럼 뭐니? 그게 사정이 있었어. 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사정? 사정이라는 말은 참 편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사정이 있었고, 배신한 사람도 사정이 있었고, 남의 평생을 무너뜨린 사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 그때 아버지 병원비도 있었고, 사업 쪽으로도 좀 막힌 게 있었고, 그래서 은행 대출 정리하려면 담보를 좀. 나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담보.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담보라고 했니? 엄마, 큰일은 아니야. 다 정리하려고 했어.
서연이가 자기 명의로 해두면 대출 조건이 더 낫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병원비를 핑계로 내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겼니? 핑계가 아니라 진짜 그때 힘들었잖아. 힘들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가진 거 다 꺼내줬잖아. 통장도 줬고 보험도 해약했고 내 아버지 퇴직금까지 다 병원비로 썼잖아. 알아. 나도 알아. 아니, 넌 몰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가 뭘 포기했는지 몰라.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모자라서 내가 결혼 반지 팔았던 것도 모르고 내 아버지 약값 때문에 내가 한겨울에 병원 청소까지 했던 것도 모르고 너희 신혼집 전세금 보태느라 내가 10년 동안 모은 적금 깬 것도 몰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바꿔놓고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엄마, 그건 서연이가. 그 순간 내 가슴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지금 서연이 탓을 하려고 하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장은 내가 찍었니?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묻잖아. 도장은 내가 찍었니?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도장은 그때 서류 정리하면서 내 도장?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도장을 누가 가져갔니?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어릴 때 열만 나도 내 품에서 울던 내 아들이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어른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전화로 할 얘기 아니야. 내가 저녁에 갈게. 아니, 지금 말해. 엄마, 내 도장 누가 가져갔냐고. 아들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너무 몰아붙이지 마. 걔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이가 힘들었다고.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으면 내가 내 아들을 미워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선만큼은 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서연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발걸음, 집 안에 들어와서도 인사보다 주변을 먼저 훑어보는 그 태도,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자기라는 듯한 느린 걸음. 서연이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남편 사진 앞에 놓인 등기부등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네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한 거니? 서연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은 정확히 하셔야죠.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니? 아버님 생전에 정리된 일이에요. 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모르셨을 뿐이에요. 서연이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흔들리기 마련인데 서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아셨어요. 준호 씨도 동의했고요. 어머니만 모르셨던 거죠. 나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만 모르셨던 거죠. 그 말을 따라하자 내 목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한 거니? 서연이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니? 어머니는 늘 가족이라고 하시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정적으로만 보시잖아요.
현실은 서류예요. 법이고 돈이고 책임이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꿨니? 그 집 어머니 혼자 지킨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버님 병원비, 준호 씨 사업 실패, 집 대출, 세금 다 제가 정리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모르고 계셨던 거고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내가 내 집 주인이 되는 게 맞니? 저도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네. 서연이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어머니 눈치 보고 준호 씨 뒤치다꺼리하고 아버님 병간호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아들만 불쌍하고 남편만 안타깝고 본인만 희생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말 속에도 일부 진실은 있었습니다. 그녀도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것과 속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옮긴 게 정당하다는 거니?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법으로 하세요.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법으로 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해먹이고 아이를 봐주고 아플 때 죽을 끓여주던 사람에게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 도장은? 서연이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도장, 내가 가져갔니? 어머니가 주셨어요. 내가? 그때 아버님 병원 서류 정리한다고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날, 의사가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던 날, 서연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감면 신청이랑 보험금 청구하려면 도장 필요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날 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산소포화도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줬습니다. 통장도 줬고 주민등록증 사본도 줬습니다. 믿었으니까,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장이 2번 찍힌 서류, 변호사가 숨긴 한 장, 여행간 사이 정리된 전 재산, 그리고 등기부에 찍힌 며느리 이름,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간 뒤 나는 남편의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나에게 잘 보여주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자동차 서류, 세금 고지서 같은 것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서랍은 이미 한 번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서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몇몇 봉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남아있는 종이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상조 서비스 해지 확인서, 대출 이자 납입 내역, 그리고 낯선 은행명이 찍힌 서류 한 장. 나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안내, 채무자 이서연, 담보 제공 부동산, 우리 집 주소.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등기가 단순히 며느리 이름으로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것입니다. 대출 금액을 보는 순간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억 2천만 원. 우리 집을 담보로 서연이 이름으로 3억이 넘는 돈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종이들 사이에서 오래된 우편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수신이는 남편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형님, 이 서류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예 이전 과정이 너무 급합니다. 형수님 동의가 제대로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낸 사람은 남편의 오래된 친구
박상구였습니다. 상구 아저씨는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집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막으려 했던 걸까? 아니면 막으려다 실패한 걸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손에 든 대출 서류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사정이니?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3억 2천.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3억 2천을 빌렸더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 어디 갔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사업에 들어갔니? 서연이 친정에 갔니?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곳으로 갔니?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나도 다 몰랐어. 그 말에 나는 더 화가 났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처음엔 일부만 빌린 줄 알았어. 서연이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했고, 너는 늘 그런 식이었어. 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깨뜨린 컵도 엄마가 치웠고, 내가 진 빚도 내 아버지가 갚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서연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뒤로 물러났지. 그런데 준호야, 이번엔 컵이 아니야. 내 엄마 집이야.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엄마. 나도 힘들었어. 나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속이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 말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무릎을 꿇은 모습은 아팠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를 배신해도 엄마 마음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그 무릎이 아플까봐 걱정이 되고 미워하다가도 밥은 먹었는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연이랑 많이 싸웠어. 무슨 일로? 집 문제. 나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집 명의가 바뀐 걸 알고 화를 내셨어. 어떻게 내 엄마 모르게 이런 일을 하냐고. 남편이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시간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충격 받을까봐. 그때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았잖아. 아버지가 해결하고 가겠다고 했어. 해결? 변호사 만나고 상구 아저씨도 부르고 서류 다시 돌릴 방법 찾고 있었어. 내 머릿속에서 변호사가 숨긴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든 서류였어. 명예 이전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확인서. 엄마 도장이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사용됐다는 내용. 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힘으로라도 이 집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숨겨졌고 유언장에서는 내 이름이 사라졌고 낯선 이름 하나가 상속인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서류는 어디 있니? 준호는 대답하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연이가 가져갔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왜 막지 않았어? 준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내가 서연이한테 약점이 있었어.
무슨 약점? 사업하면서 빚이 생겼어. 사채까지는 아니지만 급하게 돈을 돌려 막았고 그걸 서연이가 정리해줬어. 집 담보대출도 그 과정에서. 그래서 너는 입을 닫았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아들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낳았습니다. 저 아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고열로 밤새 울 때 나는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이는 내 앞에서 자기 빚 때문에 엄마 집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무너졌습니다. 나가. 엄마. 오늘은 나가. 준호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피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 준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장례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상자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오래된 손목시계, 지갑, 병원 팔찌,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가끔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힘이 부족해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녹음해 두곤 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걸 내가 듣게 될지 모르겠다. 듣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남긴다. 나는 녹음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집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준호가 힘든 줄은 알았지만 서연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 도장이 병원 서류에만 쓰인 게 아니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되돌리려고 했다. 상구한테도 물어봤고 장 변호사한테도 서류를 맡겼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만든 확인서가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희야, 혹시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다.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남긴 진짜 뜻은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다.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버텨라. 그리고 낯선 이름을 찾아라. 녹음기 속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남이 아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 낯선 이름, 상속인으로 올라온 그 사람. 다 말하고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정희야,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사건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명이, 며느리의 이름, 아들의 빚, 숨겨진 확인서, 가짜일지 모르는 유언장, 그리고 낯선 이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남이 아니다. 그 말이 내 밤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를 할까 생각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내일 오전 10시까지 집으로 와라. 등기 이전 서류, 대출 서류, 내 도장을 사용한 서류 전부 가져와. 오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가족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에도 한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읽음 표시는 금방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이라는 말을 꺼냈고 현실은 서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준비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던 나는 그날 등기부등본 앞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의 녹음기를 들은 뒤 나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켜야 했습니다. 집을, 남편의 진심을, 그리고 낯선 이름 뒤에 숨은 진실을. 나는 등기부등본과 대출 서류, 남편의 녹음기를 작은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안방 문도 서랍도 마음도.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한정희 여사님 되십니까? 나는 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박상구 씨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여사님께 꼭 전해야 할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구 아저씨, 남편에게 메모를 보냈던 그 사람. 나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구 씨가요?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말씀을 오래 하시긴 어려운데 여사님 이름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확인했냐고 하셨습니다. 나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구 아저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 순간 휴대전화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 집은 이미 제 명의입니다.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현관 앞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대출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내가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만기 예정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만기일은 불과 보름 뒤였습니다. 그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더 이상 서연이 이름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이 움직일 것이고 법원이 움직일 것이고 결국 집에는 빨간 글씨의 종이가 붙을 것입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등기부에 찍힌 며느리 이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흰 벽, 소독약 냄새, 낮게 울리는 호출음. 누군가는 희망을 붙잡고 걷고 누군가는 이미 포기한 얼굴로 앉아 있는 곳. 나는 박상구 아저씨가 입원해 있다는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친구.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들어야 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상구 아저씨는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부동산은 서류가 생명입니다. 도장 함부로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산소줄을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상구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수,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상구 씨, 그는 손을 움직이려 했고 나는 얼른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등기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서연이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상구 아저씨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거 정상적인 이전 아니에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형님이 나한테 보여줬어요. 서류가 이상하다고. 형수 동의서 날짜하고 인감증명서 날짜가 안 맞았어요. 날짜가요? 인감증명서가 먼저 나오고 동의서가 나중에 작성됐어요. 그런데 도장 모양은 같았어. 누가 빈 종이에 먼저 도장을 받아놓고 나중에 내용을 채운 것 같았어요. 나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남편 병원 서류라며 가져간 도장. 그 도장이 빈 종이에 찍혔고 그 뒤에 집을 넘기는 내용이 채워졌다면 그건 단순한 가족 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구 아저씨는 숨을 힘겹게 쉬었습니다. 형님이 그거 알고 많이 화냈어요. 준호한테도 화내고 며느리한테도 화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만만치 않았어요. 서연이가 뭐라고 했나요? 상구 아저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돈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돌릴 수 없다고. 돌리려면 준호 빚이 다 터진다고.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집 담보대출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구 아저씨는 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몰라 보관하신 겁니다. 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 대출 실행 안내서, 남편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그리고 한 장의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서에는 준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배우자 이서연에게 본인의 채무 정리를 위임하며 향후 부동산 명의 이전 및 담보 설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그 각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상구 아저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형수, 시간 없어요. 만기일 전에 움직여야 해요. 가처분이라도 걸어야 해요.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음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집이 넘어갑니다. 병원을 나온 뒤 나는 곧장 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남편의 유언장을 읽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사라진 유언장 뒤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굳은 얼굴을 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변호사님, 지금 상담 중이셔서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고 큰 소리 내는 걸 부끄러워하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방 속 파일을 만졌습니다. 상구 아저씨가 준 서류, 남편의 녹음기, 등기부등본, 모두 내 편이 되어줄 증거들이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장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아주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어머니.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서류 아시죠? 장 변호사는 서류를 보자마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질문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이 확인서를 당신에게 맡겼죠? 장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건 아직 법적 효력 검토가 끝나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절차상 유 원장 읽을 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유 원장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건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 변호사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녹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 동의서 날짜가 이상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먼저 나오고 동의서가 나중에 작성됐더군요. 빈 종이에 도장을 찍어 내용을 채운 정황도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손을 깍지 꼈습니다. 어머니,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이용한 사람들이겠죠. 그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저는 법의 편입니다. 그럼 법대로 하세요. 나는 서류를 다시 챙겼습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 처분금지 가처분, 유 원장 효력 다툼. 제가 할 수 있는 것 전부 알려주세요. 장 변호사는 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늘 조용히 고개 숙이던 노인,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눈치 보던 엄마, 남편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던 여자.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나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제 이름을 지킬 겁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는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제 변호사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서연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벌써 변호사를 데려올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서연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법으로 하신다면서요. 내가 먼저 말했지. 법으로 하라고.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얘기해요. 이 집은 제 명의고 대출도 제 책임이에요. 어머니는 현재 이 집에 거주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거주. 평생 지킨 집에서 나는 이제 거주자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니? 서연이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당장 나가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연장이 안 되면 집을 처분해야 해요. 처분? 나는 그 단어를 따라했습니다. 너에게는 이 집이 처분할 물건이니? 서연이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는요? 추억이면 돈이 됩니까? 준호 씨 빚, 병원비, 세금, 이자 누가 감당했는데요? 내가 감당했다는 돈의 출처를 밝혀라. 서연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집 담보대출 3억 2천. 그 돈 어디로 갔니?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있어. 나는 상구 아저씨가 준 각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내게 채무 정리를 위임했다는 각서. 이거 하나로 집을 내 이름으로 가져간 게 정당해지는 건 아니야. 더구나 내 도장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면. 서연이는 각서를 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함께 온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이서연 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할 겁니다.
이 집을 함부로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하려고 했어.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었고, 나도 너에게 상처 준 날이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내가 내 뒤에서 내 집을 가져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서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하세요. 딸처럼 대했다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딸이었던 적 없어요.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불편할 때는 며느리였죠.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남의 삶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말했어야지. 싸웠어야지. 소리쳤어야지. 그런데 너는 내 도장을 가져갔고 내 집을 넘겼고 내 남편이 남긴 서류를 숨겼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상처가 아니야. 그건 선택이야. 그 말에 서연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도 제 선택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뒤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준호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어.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통장 거래 내역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서연이가 낯선 남자와 은행 앞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서연이가 어느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나도 이상해서 사람 시켜 알아봤어. 서연이가 대출금 일부를 자기 친정 쪽 회사로 보냈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친정? 서연이 오빠가 하는 회사. 이름만 회사지 거의 비투성이었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어. 나는 거래 내역을 보았습니다. 이체 금액, 법인명, 날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시아버지가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빼내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처음엔 내 빚 때문에 시작된 거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연이가 나도 모르게 일을 키웠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왜 이제야 말하니?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무서웠어. 그 대답이 너무 초라해서 나는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무섭고 빚도 무섭고 엄마한테 들키는 것도 무서웠어. 내가 너무 못난 놈이라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줄 알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은 해결해주지 않아. 숨긴 죄를 더 크게 만들 뿐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증언할게. 나는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응. 법원 가서 말할게. 엄마 도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버지가 마지막에 뭘 하려고 했는지, 내가 아는 거 다 말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처음으로 내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응. 이번엔 도망가지 마라.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도망갈게.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남편의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잡음 사이사이에 남편의 숨소리, 기침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한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듣던 중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장롱 안쪽. 나는 녹음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혼수 이불 및 파란 봉투.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혼수 이불이 가장 아래쪽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이불은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낡아서 버리려고도 했지만 남편이 늘 말렸습니다. 그건 당신 엄마 마음이잖아. 버리지 마. 나는 이불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 정말 파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증받지 않은 자필 메모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혹시 내가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가면 이 글을 봐줘. 집은 반드시 정희가 살아있는 동안 정희의 거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정희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한도윤이라는 이름은 이유가 있다.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마라. 언젠가 내 앞에 오면 내 잘못부터 물어라. 한도윤. 낯선 이름. 나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도윤 100일. 미안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나는 사진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걸까? 그래서 유언장에 그 이름이 있었던 걸까? 그 아이가 가족이 아닌 남으로 나타난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하지만 남편은 녹음기에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남이 아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빼앗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숨겨진 과거가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남편을 미워하기보다 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가 왜 끝까지 말을 못했는지, 왜 유언장에 그 이름을 남겼는지, 왜 나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든 것이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이 사실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사진과 메모를 알고 있었다면 남편을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을 바꾸는데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집과 유산과 가족의 비밀이 전부 거래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한도윤. 그 이름은 더 이상 남의 이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변호사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적어도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명의 이전 무효를 다투려면 시간이 걸리고 당장 집이 처분되는 것을 막으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필요한 거래 내역을 더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상구 아저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보관한 원본 파일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흩어진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나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이 감추고 싶어 하신 비밀, 어머니가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역시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당할지 말지는 내가 정한다. 내가 남의 비밀로 남의 집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이번에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집 아니에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한 집이 아니다. 그 말은 남편의 과거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유언장의 비밀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문제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봉투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송을 멈추세요.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집 앞에서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시장에 가는 모습, 주민센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서연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뒤에는 분명 누군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호와 서연이를 모두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가 한도윤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도윤에 대해 내가 아는 걸 말해라. 그 문자를 보낸 지 30분 만에 서연이는 집에 왔습니다. 준호도 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내 말에 서연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나는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젊은 남편, 낯선 여자, 아기.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사진이다. 뒷면에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이 있었어? 그 질문에 내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아직 몰랐으니까. 나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걸 언제 알았니?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이요. 어떻게? 아버님 서랍에서 봤어요. 그래서 협박했니?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저는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왜 내 집 등기를 내 이름으로 바꾸니? 그 집이 어머니만의 집이 아니니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어머니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준호 씨한테도요. 그런데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죠?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건 내가 진실을 알아서가 아니야. 나는 사진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내가 그 진실을 이용했기 때문이야. 서연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알아보려는 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윤, 그 사람 어디 있니? 서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준호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알아?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왜? 서연이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 집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찾아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만기일과 연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은 처음에는 명의자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준비 중이라는 사실, 내 도장이 부당하게 사용됐을 가능성, 그리고 거주자로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한참 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대출 정보는 명의자 본인에게만 안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연체 통지가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나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연체요? 네. 만기까지 보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점장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만기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이미 여러 차례 미납되었고 기한 이익상실 예정 통지가 나간 상태입니다. 나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점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채권 회수 절차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목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련 통지가 이미 발송된 상태라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행을 나와 우체통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꺼운 등기우편 도착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수취인 이서연. 주소는 우리 집. 보관기간은 오늘까지. 나는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말했다. 본인 아니시면 수령이 어렵습니다. 나는 우체국 밖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서연이가 집에 없어. 전화도 안 받아. 옷까지 몇 개 챙겨서 나간 것 같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에 낯선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예정 통지. 나는 글자를 읽고도 한동안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경매. 그 두 글자가 눈앞에서 크게 번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킨 집,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집, 아들의 침묵과 며느리의 계산 속에 멍든 집, 그 집이 이제 법원의 이름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서를 든 채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나 이제 안 울어. 나는 경매 통지서를 접어 등기부등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누가 어떤 비밀을 숨겼든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혜 씨 되십니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내 손에서 경매 통지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등기부에 찍힌 며느리 이름에서 시작된 하루가 이제 남편이 숨긴 낯선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